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7주에 거쳐 한 권씩 나니아 연대기를 전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법사의 조카입니다. 마법사의 조카는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 6번째로 출판되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1954년에 완성되었고 195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아슬란의 나니아의 창조와 악의 생성에 대해 보여줍니다. 디고리 커크와 친구 폴리 플러머는 디고리의 삼촌이 만든 마법의 반지로 우연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제이디스, 즉 마녀를 만나고 나니아의 창조 과정을 목격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전체 시리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C.S. 루이스가 지었습니다. 소년 디고리 커크는 런던의 외가인 캐털린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으로 장기 출장 중이고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캐털린의 집에는 엄마의 형제 자매인 레티 이모, 앤드루 외삼촌과 하녀 사라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디고리는 이웃집의 같은 나이인 여자아이 폴리 플러머와 친해집니다. 이들은 어느 날 지붕 쪽의 빈 공간을 통해 늘 비어있는 옆집으로 숨어 들어가 보려다가 잘못해서 이웃집이 아닌 앤드루 외삼촌의 방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괴짜로 소문났던 앤드루 외삼촌은 의외로 정중하게 아이들을 맡고 그의 책상에 놓여있던 이상한 초록색과 노란색 반지 중 노란색 반지를 폴리에게 껴보라고 권합니다. 디고리는 급히 폴리를 말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폴리는 노란색 반지에 닿자마자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멘붕에 빠진 디고리에게 앤드루 외삼촌은 초록색 반지와 노란색 반지에 얽힌 비밀을 대충 알려줍니다. 그는 요정의 피를 가진 마지막 사람인 자신의 데모에게 상자 하나를 물려받았고 상자 안에 들어있던 먼지를 가지고 다른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반지들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르모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번에는 자기 서재에 들어온 두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듣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폴리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디고리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폴리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디고리에게 기사도 정신을 은근히 일깨웁니다. 그에 따르면 노란색 반지는 다른 세계로 가게 해주는 역할이며 초록색 반지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반지들은 맨살에 닿아야만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폴리는 초록색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디고리는 이를 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렇게 디고리는 주머니에 반지를 넣고 다른 세계로 향합니다. 그들이 떨어진 곳은 웬 연못이 수없이 많은 숲속입니다. 그들이 처음 올 때 연못 속에서 걸어 나왔으므로 디고리는 이 연못이 하나의 세계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앤드루 삼촌의 서재로 돌아가기 전 그들은 다른 세계도 한번 탐험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자기들이 나왔던 연못의 표시를 한 뒤 연못을 하나 골라 들어갑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앤드루 캐털린은 초록 반지가 우리 세계로 가는 역할을 해준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원래 기능은 달랐습니다. 노란 반지는 이 숲으로 끌어당기는, 초록 반지는 이 숲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떨어진 세계는 거의 다 멸망해가는 도시였습니다. 폐허가 돼 알아볼 수 없는 성터에서 아이들은 한 방을 발견합니다. 이 방은 이상하게도 옛날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방에는 웬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의 왕족인데 마법으로 마치 밀랍 인형처럼 보존된 거라 여겨집니다. 방에는 웬 종과 종을 칠 수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써 있는데 이 종을 치거나 종을 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평생 궁금해하다가 미쳐버리거나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리는 그냥 가자고 하지만 디고리는 반대하는 폴리를 제치고 종을 칩니다. 그러자 마지막 자리에 앉아있던
거대한 여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곳 찬 제국의 마지막 여왕 제이디스라고 소개하며 여긴 이미 망해버렸으니 새로운 세계로 자신을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여왕은 자신과 동생 간의 전투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패배가 확실시되자 제이디스는 찬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여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로 만드는 마법을 걸고 누군가 종을 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왕의 사악함을 깨달은 아이들은 숲을 거쳐 집으로 도망치지만 제이디스는 그들을 따라 런던까지 쫓아옵니다. 디고리는 일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마녀가 디고리와 폴리의 양손을 무서운 힘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반지로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반지를 만져 탈출하지만 마녀가 따라와 버렸습니다. 이때 반지의 또 다른 기능이 밝혀집니다. 반지 낀 사람만이 아니라 반지 낀 사람과 접촉만 해도 같이 이동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녀를 앤드루 삼촌 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마녀는 이번에는 어안이 벙벙해 있는 앤드루 삼촌을 휘어잡으며 세계 정복에 나설 테니 자기가 탈 수 있는 것을 대령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 앞에서 마녀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디고리는 난리통을 틈타 마녀를 붙잡기 위해 다가가고 결국 마녀의 발목을 잡고 반지를 끼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일이 커져서 아이들과 마녀뿐만 아니라 마녀가 타고 있던 말, 앤드루 외삼촌, 말을 달래던 마부까지 끌어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마녀를 찬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찬이라고 짐작되는 연못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들이 간 세계는 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세계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노랫소리가 들리며 별이 생기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것은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었습니다. 아슬란은 새로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동물과 식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모든 게 어둠에 휩싸여 있는데 웬 노랫소리가 들려오며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주제는 사자였습니다. 노래로 세상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녀는 이 노랫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사자도 보기 싫은 듯 영국에서 소동을 벌일 때 한 손으로 뽑았던 가로등을 사자한테 내던져 버리지만 사자는 그걸 맞고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이디스는 아슬란을 공격했지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도망쳤습니다. 아슬란은 동물들을 선택해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다 만든 사자는 말하는 동물을 대표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니아의 최초의 악이 들어왔는데 그 악을 불러온 사람은 저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디고리는 뜨끔하고 사자는 그 악을 막는 일을 디고리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쪽에 사과가 가득 달린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과를 하나 따 아슬란에게 가져와야 한다는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 아슬란은 그들과 함께 온 말을 날개 달린 말이자 말하는 말로 변신시켜주고 플레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폴리도 역시 동행합니다.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아슬란이 말한 그 정원으로 들어섭니다. 문에는 자신을 위해 사과를 따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만 불행할 것이라는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서 제이디스를 만났고 그녀는 이미 사과를 하나 먹어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디고리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 병든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지만 어머니는 도둑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디고리는 거절했습니다. 마녀는 사라지고 디고리는 사과를 따서 아슬란에게 돌아가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땅에다 던집니다. 아슬란은 이 사과에서 자란 나무가 서 있는 동안은 마녀 제이디스가 감히 나니아를 넘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금방 크게 자란 사과나무에 사과를 하나 따서 디고리의 엄마에게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한편 나머지 일행인 마부와 외삼촌도 각자의 운명을 맞았습니다. 마부는 아슬란의 제안으로 나니아의 초대왕 프랭크 1세가 됩니다. 아슬란은 마부의 아내 헬렌도 불러 여왕으로 만듭니다.
아이들과 사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대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반면 앤드루 외삼촌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말한다는 걸 믿지 못한 나머지 나중에는 동물들이 짖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애완동물을 길러도 되는지 정식으로 물어보기 위해 아슬란에게 데리고 오고 아슬란은 자비를 베풀어 앤드루 외삼촌을 아예 잠재워 버립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일행, 디고리, 폴리, 앤드루 외삼촌은 아슬란에 의해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고 그들은 아까의 그 난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난동 부리던 마녀야 말이 없어지니 소동도 금방 끝났습니다. 디고리는 사과를 가지고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는 행복한 얼굴로 그 사과를 다 먹었고 푹 자고 난 뒤에는 완전히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고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 폴리가 반지를 가져와서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디고리와 함께 캐털린의 집 뜰에 묻습니다. 디고린의 아빠도 친척에게 재산을 상속받아 외국에서 돌아오며 물려받은 시골의 큰 저택에서 새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폴리는 방학마다 디고리의 저택에 놀러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즐겁게 지냅니다. 한편 디고리의 엄마가 먹고 남은 사과 속은 디고리가 뜰에 잘 심어 훗날 훌륭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디고리가 성인이 되어 캐털리 집을 물려받았을 무렵 태풍이 심하게 불어 이 나무가 쓰러지고 맙니다. 디고리는 차마 나무를 버릴 수 없어 옷장으로 만들어 커크 집안의 시골 저택에 보관합니다. 디고리는 그 나무로 옷장을 만들어 이야기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으로 이어집니다. 나누고 싶은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그 비어있는 세계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랫소리는 별과 해를 불러냈을 때 부른 노래보다 더 경쾌하고 감미로웠다. 부드럽게 살랑거리는 움직임이었다. 사자가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자 골짜기에 푸른 풀이 자라났다. 노랫소리는 연못처럼 사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또 그 노랫소리는 작은 언덕 기슭을 타고 구불구불 올라갔다. 몇 분 뒤 그 노랫소리가 멀리 있는 산들의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기어 올라가자 갓 태어난 세계가 점차 아늑한 세계로 바뀌어갔다. 사자의 노래가 점점 길어지고 아름다워질수록 앤드루 외삼촌은 그저 으르렁거리는 괴성을 듣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기를 썼다. 그런데 실제보다 더 어리석어지려고 애쓰면 이따금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앤드루 외삼촌이 그랬다. 앤드루 외삼촌은 아슬란의 노래를 그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만 들었다. 자기가 끔찍하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면서 그 과일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기 때문이다. 디고리는 허겁지겁 사과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과가 많았다. 과연 한 번쯤 맛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일까? 어쩌면 창문의 경고문이 꼭 명령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그저 충고일지도 모른다. 누가 충고에 신경을 쓰겠는가? 설사 그것이 명령일지라도 사과를 먹으면 꼭 그 명령을 어기는 짓이 될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은 이미 명령대로 한 터였다. 마녀가 말했다. 사자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사자의 노예가 돼? 너의 세계로 돌아가면 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만일 너네 엄마가 자신의 고통을 없애고 생명을 구하고 괴로움에 빠진 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것도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이상한 세계의 야수를 위해 심부름이나 하러 다니느라 말이지. 디고리는 목구멍이 바싹 마른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야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엄만 그딴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딴 일은 몽땅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면 당장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저 친구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얘야. 이 세계는 며칠간만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생명을 부르는 노래가 공중에 떠돌고 땅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게다. 하지만 나는 이 늙은 죄인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구나. 달리 위로도 할 수 없고
저 친구 스스로 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내가 말을 해도 저 친구에게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로만 들리겠지. 그렇다. 아담의 아들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은혜가 될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교묘하게 너희 스스로 막아 버렸느냐. 이브에 따라 그래서 다른 모든 사과가 마녀에게는 공포가 되는 법이다.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방법으로 따먹은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 과일은 맛이 좋긴 하나 먹은 뒤로는 영 싫어하게 되지. 마녀는 마음의 욕망을 채웠다. 여신처럼 지치지 않는 힘과 영원한 나날을 갖게 되겠지. 하나, 악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은 불행일 뿐이고 마녀는 벌써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게다. 그 사과를 먹은 자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지.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인 마법사의 조카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니아의 두 번째 책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